김태희, 임지연이 열연하는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 동명의 소설로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드라마에는 숨겨져 있는 인물 설정과 심리 변화를 따라가며 원작 소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상은의 이야기. 임지연이 연기하는 상은은 4월 9일 남편 윤범을 죽였습니다. 상은은 마트에서 알바로 일하면서 동료의 남친이었던 윤범을 처음 만났죠. 상은의 동료는 마트에서 힘들게 일한 시간이 아깝다며 근무가 끝나고 그 마트에서 1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은은 그런 허영심 많은 동료가 한심해 보였고 그녀의 남친 윤범이 안타까웠죠. 우연히 그들은 퇴근 시간이 겹쳐 셋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때 상은은 동료와 달리 성실한 윤범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윤범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수수한 차림의 상은이 검소해 보여 좋았죠. 사실 윤범은 무능함을 성실함으로 가리고 있었고 상은은 돈이 없어서 쓰지 못했던 것 뿐이었지만 둘은 각자만의 환상에 빠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은은 진심으로 윤범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나에게 나타나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은 결혼 준비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윤범은 패백처럼 남들이 하는 결혼 준비를 그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기에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결혼식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죠. 하지만 윤범은 상은이 반대 의견을 낼 때마다 할 말 없게 만드는 치트키 "너 나 부모 없다고 무시해?"를 이용했고 결국 상은은 윤범의 뜻에 따라 먼 친척들과 친하지 않는 친구들을 다수 불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은과 윤범의 처지에 비해 과한 결혼식에 일부 참석자들은 대놓고 흉을 볼 정도였죠. 그리고 몇 년 뒤 윤범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 윤범은 폭력적인 남자였고 심지어 이혼하자는 상은을 성폭행해 임신시켰죠. 사실 결혼할 때만 해도 윤범의 꿈은 행복한 가정이었는데요. 30평대 자가에 자식 2명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윤범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막상 이루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고 그 꿈과 점차 멀어지자 그는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맞벌이를 하는 상은에게 생색내는 것은 기본. "너처럼 작고 삐쩍 마른 여자들은 우유수유가 어려울 수도 있다더라." 와 같은 말로 상은을 무시했고 계속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자 급기야 상은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상은은 집에 널브러진 수면 유도제 약품들을 챙겼습니다. 윤범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지만 영업 능력이 좋지 못해 집에는 팔지 못하거나 환불 요청받은 약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남편이 영업차 박재호 의사와 밤낚시 약속을 잡은 9일 밤, 상은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는 차를 저수지까지 몰고 가 남편과 차를 저수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 범행 장소에서 뜰 때는 CCTV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기 때문에 상은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경찰들이 윤범의 시신을 발견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까지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경찰은 남편이 사실 제약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고 몸에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은이 몰랐던 사실이라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몰랐다고 털어놓으며 일단 위기를 벗어났죠. 조사가 거의 끝나 안심할 무렵 경찰은 갑자기 떠나려는 상은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네요. 주란의 이야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상은과 반대로 김태희가 연기하는 주란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인생을 사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통 여자들이라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름다운 주택 마당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 한번 파봤더니 어떤 시체에 손가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란이 이 주택에 산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집에 이사 오게 된 건 순전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주부였지만 투자에 밝아 이것저것에 투자하여 남편 집안의 부를 일궈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판교 지역에 떠오른다고 해 부동산을 보러 다니던 중 한 주택 부지를 발견했고 남편 재호에게 제안했죠. 재호는 곧바로 동의했는데 그건 주란이 언니의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이상한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란의 언니는 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죽음을 맞게 되었죠. 주란은 언니가 죽고 난 후 비일 때가 되면 몹시 예민해졌고 심지어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무 관련이 없는 아파트 위층 부부가 언니를 죽였다고 난리쳤습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 이상자라고 소문이 나 주란 부부는 쫓기듯 이사갈 수밖에 없었죠. 주란은 마당에 있는 주택은 무섭다며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 했지만 재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좋았기에 주란을 설득해 여기로 이사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주란은 이 집에서 섬뜩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2층에서 쿵쿵 발걸음 소리나 물 트는 소리가 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죠. 게다가 아들 승재도 최근 들어 자기 말을 무시하고 아빠 말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다가 문득 하루는 윤범이라는 남자가 찾아와 이거 남편한테 주는 것이다 짧은 말과 함께 은색 줄무늬 낚시 가방을 전달해주더니 집사진을 몰래 찍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라는 마당에서 시체까지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자신의 판단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란의 부탁으로 남편이 마당을 확인했을 때 남편은 시체 같은 건 없었다고 했는데요. 재호는 주란보다 10살 연상으로 언제나 주란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현명한 남자였습니다. 주란은 남편의 품속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9일 밤 행적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윤범이 저수지에 빠져 죽은 그날 남편은 집에만 있었다고 하지만 차의 내비게이션 기록이 지워져 있고 CCTV 기록도 사라졌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말뿐이었죠. 나는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남편의 판단은 믿어도 되는 걸까? 장례식장. 주라는 남편 재호를 따라 윤범의 장례식장에 갔고 거기서 상은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무리 상중이라도 너무 마른 상은의 퍼석한 머릿결과 메마른 피부가 주란의 눈에 띄었죠. 반면 상은은 주란의 아름다운 얼굴, 윤기나는 머릿결과 피부가 질투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주란을 놀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상은은 주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전 당신 남편이 제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당황한 주란은 장례식 이후에도 상은의 말을 곱씹어봤고 도저히 걱정이 끊이지 않아 상은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상은에게 왜 자기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았는지 추궁했죠. 그러자 상은은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이수민이라는 여자애를 아냐고 물었고 이 아이가 궁금하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최태경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줄 테니 그쪽에다 물어보라고 했죠. 여기서 이수민은 10대 가출 청소년으로 주란의 남편 재호와 성매매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상은의 남편 윤범은 죽기 전 재호가 이수민과 조건 만남을 했다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재호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은이 이수민의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해서 가지게 되었고 그 핸드폰에서 최태경이라는 아이의 연락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주란은 큰 소득 없이 상은의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벽지가 일부 뜯겨져 있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 주란이 힘들게 도망쳐온 삶과 닮아 있었죠. 주란은 어려서부터 아빠를 잃고 엄마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주란과 주란의 언니를 힘들게 길렀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 가난한 삶이 싫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했던 지금의 남편 재호를 만난 것이죠. 만약 주란이 이 사건을 더 파헤쳐 본다면 그리고 혹시 남편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힘들게 도망쳐온 가난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란은 자신의 죽은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녀는 매일 밤 범죄자를 증오하고 있었죠. 자신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가 남편의 혹시 모를 범죄를 용인해준다면 언니의 죽음을 더 이상 슬퍼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죄책감이 들었던 주란은 최태경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다만 단둘이 만나는 건 두려웠던지라 상은에게 함께하자고 연락을 취하죠. 불편한 동행. 주란에게 연락이 오자 상은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인을 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편이 버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그러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는데 주란의 멍청함을 비웃으며 했던 생각들은 과거 윤범이 항상 자기를 두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증오하는 동안 본인도 남편을 닮아간 것을 깨달은 상은은 스스로 반성했고 주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 주란은 상은을 만나러 가면서 왠지 모를 뿌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주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연 같은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는 주연이 된 것 같아 짜릿함과 성취감이 느껴졌죠. 상은을 픽업해 최태경과 만나기로 한 인하대 후문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주란은 몹시 설렜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려봐도 이수민에 대해 알고 있는 최태경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은은 사실 최태경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측했는데 상대방이 말하면 뭐든 고지고대로 믿는 주란의 태도가 재밌었죠. 상은은 인천 주안의 모텔촌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그곳은 수민의 핸드폰 사진들에 자주 비쳤던 장소였죠. 그들이 모텔촌으로 갔을 때 우연히 최태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은과 주란은 최태경을 추궁했고 수민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가출했는데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모텔방 하나를 잡아 살고 있었습니다. 최태경은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죠. 수민은 학교도 나가지 않은 채 조건 만남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친구들과 나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수민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최태경은 수민의 불법 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죠. 주란은 최태경과 만남 이후 상은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상은을 집 앞에 내려다 주자 상은은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종이 가방을 갖고 나왔죠. 그 가방 안에는 작은 소형 카메라와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주란 씨도 이혼을 준비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벽한 남편.
사실 상은은 남편 윤범을 죽이기 전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증거로 남기고자 작은 카메라를 구매해 집안에 설치해 놨었죠. 하지만 곧 상은이 임신을 했고 그때부터 윤범이 상은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겨 개과천선한 건 아니었고 혹여 상은을 때려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 잠깐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었죠. 어쨌든 상은은 남편의 폭행 증거를 담지 못했고 결국 이혼이 아닌 살인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이후 주란을 만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녀가 신경 쓰여 자신이 쓰던 소형 카메라를 나눠준 것이죠. 한편 주란은 카메라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남편이 살인을 했다거나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란의 부부는 의무적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관계를 하고 있죠. 남편 재호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주란이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해하면 항상 옆을 지키면서 위로해주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4월 9일 김윤범이 죽던 그날도 남편은 주란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허브티를 타주고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주란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4월 9일 그날은 마당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란이 불평했던 날, 화단에서 손가락을 발견한 날이었죠. 지금 찾고 있는 수민이 어딨는지 주란은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재호의 이야기. 주란의 남편 재호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이 마당에 숨겨놓은 수민의 시체를 아내가 발견해버린 것이죠. 아내에겐 아무것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이상한 상상을 하냐고 요즘 예민한 것 같다고 가스라이팅 했지만 아내가 자꾸 자기 뒤를 밟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시체는 혹시 아내가 더 파볼까 싶어 9일 밤 옮겨두었고 비밀을 알고 있는 마지막 인물 윤범도 운 좋게 죽어버렸는데 재호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특히 주란이 어느 날 본인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살펴보더니 기록이 왜 없는 것이냐 묻고 또 어떤 날은 집 CCTV를 돌려보더니 기록이 없어졌다 성화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옆집 사는 구은아에게 찾아가 옆집의 CCTV까지 확인해보려는 것 같았죠. 다행히 재호는 집 앞에서 구은아를 만나 아내 주란이 원래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해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죽은 윤범의 아내 상은까지 자기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핸드폰으로 수민의 사진을 보내고 윤범의 장례식장에서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경찰들에게까지 윤범의 살인범이 재호 아니냐며 묻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상은을 두고 볼 수 없던 재호는 상은에게 연락해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상은은 드디어 돈을 받아내는 건가 기대하지만 재호는 미소를 띤 얼굴을 하고는 상은을 역으로 협박했죠. 상은씨 체구는 작지만으로 시작한 그의 말은 윤범을 수면제로 재운 후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가 물에 빠뜨린 것 아니냐며 마치 상은의 범죄를 옆에서 지켜본 듯 그대로 읊었습니다. 재호의 정확한 추측에 놀란 상은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재호는 성공적으로 상은을 협박했다고 생각하여 한시름 놨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가스라이팅. 사실 주란은 재호와 상은이 만나는 그 카페에서 둘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상은이 미리 만나는 장소를 알려줬기 때문이죠. 재호가 상은을 협박할 때 지은 미소는 이미 주란에게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길 때 짓는 표정이었죠. 남편 범죄의 증거를 확인한 주란, 자신이 봤던 게 헛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마당에 냄새나던 화단을 다시 파헤쳤지만 이미 시체는 재호가 다른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죠. 재호가 뒤따라 들어오자 주란은 여기에 묻었던 게 뭐냐고 재호에게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역시나 당신 처형에 기일 다가오니까 또 예민하다며 진실을 숨기려 했죠. 이에 화가 난 주란은 직설적으로 당신이 죽인 여자애 어디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재호는 주란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그만해 라고 소리쳤죠.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데 옆집의 은하가 둘의 싸움을 목격하고는 말리러 온 것이었고 당황한 재호는 더 이상 폭력을 쓸 수 없어 둘의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조용했죠. 분명 승재가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인기척이 너무 없었던 것입니다. 주란은 방금 재호에게 맞은 것도 잊은 채 다시 재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승재가 없어졌어. 승재 좀 찾아봐. 남편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은 이 집안의 가장이고 아내의 보호자임을 생각했죠. 걱정 마. 승재는 내가 찾아줄게. 낚시 가방. 둘은 없어진 승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출일 수도 있으니 내일까지만 기다려보라고 할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죠. 막상 쉽게 승재를 찾지 못하자 주란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주란에게 끊었다고 거짓말한 담배를 주머니 속에서 꺼내 물었는데 이제 마당 속 시체까지 파헤쳐졌겠다. 재호는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으로 아내를 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때 승재의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승재를 맡아주고 있다는 얘기였죠. 할머니는 내일 애를 데려가라 했지만 주란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곧장 차를 몰고 할머니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처음 시집에서는 아들 재호와 며느리 주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듀란의 사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죠. 듀란의 사주는 스스로를 죽이는 사주로 주변엔 문제가 없지만 혼자서 말라 죽는 사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호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예쁜 듀란이 좋았기에 부모를 설득했고 듀란과의 결혼을 밀어붙였죠. 듀란이 시집에 도착해보니 승재는 방 한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슬프고 불안했을 승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를 껴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 승재를 달래고 있는데 문득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윤범이 주고 간 은색 낚시 가방이었는데요. 베란다에 세워진 낚시 가방에 다가가 보니 안쪽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만져보니 마치 방금 물에 맞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윤범은 죽기 전 재호를 협박하기 위해 현금 담을 낚시 가방을 건넸지만 9일 밤 아내에게 죽음을 당했죠. 같은 날 재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낚시 가방을 이용해서 시체를 처리했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가방을 매일같이 빨아서 냄새와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소설 마당이 있는 집은 남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하는 피해자 상흔과 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복수극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라고 무조건 선한 캐릭터가 되어 다른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끼리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의 아픈 단면을 그려낸 것이 인상 깊죠. 소설에는 상흔과 주란의 더 상세한 얘기들과 마지막 반전이 담겨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책 읽는 취미는 갖고 싶은데 너무 오랜만에 페이지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괜찮은 책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이 잘 안 읽히는 날이 있으면 꼭 미스테리 소설부터 시작하는데 금방 줄거리에 빠져들어 더 쉽게 읽힙니다. 독서를 오랜만에 하시거나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마당이 있는 집, 저자 김진영.